네, 안녕하세요.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네요. 제 3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세 가지의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첫 번째는 우리가 강의 자료에 올렸던 독서 자료에 대한 강의,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이독성과 관련된 강의 자료, 그 다음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링크시켜 놓으면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과서 작업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세 가지 강의를 본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독서 자료와 이독성입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 올렸어요. 특히 독서 자료에 대한 건 2주차에 올렸습니다. 2주차에 여러분들 올리면서 한번 요약해보라겠습니다. 읽어보라겠고 질문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질문을 올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이버상은 아니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서 질문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요거 찍은 지는 한 5일 정도 됐는데 어제 사람들 거의 없을 때 나가보니까 더 활짝 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목련, 이제 목련이 활짝 펴서 곧 일주일 있으면 질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저쪽에 혹시 기억나나요? 이게 무슨 꽃인지? 많이 묻는 사람 많은데, 이거 개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나리는 아니에요. 산수유? 네, 그런 건 우리 많이 학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파트 단지 앞에 나갔더니, 요 돌틈 속에서 되게 자갈이고 좋은 환경은 아닌데, 뭘까요? 민들레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는 이혜인님의 봄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볼게요. 자,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이 흐르는 신의 물소리.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연이 굉장히 의미가 왔어요.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도 전할 수 있다는 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사회적으로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는 주변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발생으로서 불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봄을 기다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볼게요. 이 시에 대한 거는 뒷부분에 가서도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 거예요. 뒷부분 이독성 부분일 때 이 봄일기는 언제쯤 몇 학년쯤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 질문 한번 할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은 후반부의 강의인 이독성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배웠던 영상에서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기억나나요? 이런 거 있었습니다. 교과서가 뭐가 있었죠? 한번 여러분들 나랑 직접 봤다고 생각하고 강의실에서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답해봅시다. 닫힌 교과서관, 열린 교과서관이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은 교과서와 같아서 또는 교과서의 한 일부분이다 라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발행제도, 교과서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화면으로 비춰서까지 있었는데 발행제도 있었습니다. 국정, 그렇죠. 하나 더 우리 중학교 교과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주로 배우는 건 검정, 하나 더 인정. 우리나라는 아직 자유발행제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개발 절차 기억나나요? 다시 볼까요? 교과서 개발 절차 기억나나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로 어떤 용어였었죠? 상세화였습니다. 상세화. 왜 상세화를 해야 되느냐?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은 생각보다 대강화되어 있습니다. 대강화되어 있다는 대표적인 게 해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상세화 작업을 해야 된다. 상세화 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학년 배치도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 고민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성취 기준에서. 왜요? 그렇죠. 학년 분이긴 한데 학년을 중1, 중2, 중3 나눠 성취 기준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 고민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학년군에 배치가 안 돼 있다면 우리가 몇 학년에 어떤 성취 기준을 여기까지 고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주로 배웠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죠.
영상을 다시 가서 쭉 빠른 속도로 봐도 되니까 복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뭐를 배울 거냐면 텍스트. 여러분들 책 제목이 뭐였죠? 독서 자료의 비판적 고찰이라는 거 올렸어요. 오늘 그거 할 겁니다. 혹시 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파일을 준비해 놓고 참석하면 더 좋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파일 준비되겠습니다. 독서 자료의 비판적 고찰입니다. 자, 독서 자료라고 있는데 그 논문에서도 나오는데 독서 자료와 텍스트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 그 논문 제목의 소제목에 텍스트란 말을 썼기 때문에 저는 텍스트란 말로 가져갈게요. 텍스트의 개념과 의미, 텍스트의 생산과 구조, 그 다음에 교사학습 자료와 텍스트 설계.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1차 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글의 이독성 강의는 그 뒤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 제목을 잘 보면 약간 우리가 논문에서 읽었던 것을 살짝 재구조화했어요. 핵심만 모든 걸 논문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재구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독성, 그 다음에 이독성에 대해서 실습. 실습은 실제로 우리가 강의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파일을 올릴 거예요. 파일을 올리면 그 파일을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고 이독성 파일 올리면 파일에서 따라하고서 그 영상을 출력해서든지 또는 파일을 보면 되는데 출력해서 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학습할 것에 대한 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거 이거 잘못 나왔네요. 고친다고 못 고쳤네요. 이거는 실수 살짝 넘어가고 뒤에 부분은 잘 고쳤으니까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대면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한번 대면하게 되면 특히 이독성에 대한 거 전문학인데 이독성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풀어본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대면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추락은 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상을 잘 봤는지 질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안내는 다시 한번 추가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출발할게요. 됐나요? 기억났죠? 자, 제가 이렇게 보여줄 건데 왜 아까 다시 안 보여줬냐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않고 떠올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용어 부처라는 말 대신에 저는 어떤 말을 썼냐면 상세한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위계와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위계와는 학년별로 나누는 것 같다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 다시 성취균 해설 분석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전 연상 두 번째가 뭐였었죠? 교과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셋째는 교과서를 내가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기억이 안 나면 프린트든지 파일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자, 텍스트입니다. 아까 앞에 말을 썼는데 텍스트와 독서 자료는 같은 말로 쓰인다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텍스트 어떤 그림입니다. 필자가 어떤 의도나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언어로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음성 언어, 문자 언어입니다. 물론 매체라는 언어도 있지만 지금 주로 이거를 가지고 함께 표현을 했어요. 표현입니다. 즉 문장 글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죠? 글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문장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문장과 글이라 했기 때문에 주로 문장 언어에 여기에 독서 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음성 언어는 좀 빼고 우리가 독서 자료로 된 걸 주로 다룰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언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의도된 의미로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맥락이 서로 맞으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필자가 의도한 의미를 독자가 판단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 필자가 의도한 걸 독자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전달관에서는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전달관이 아닐 때는 우리가 필자는 이렇게 썼지만 독자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독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논문에서 그대로 캡처본 장면입니다. 그림에 살폈듯이 필자는 독자에게 어떤 의도, 의미, 뜻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문장을 글로 표현하게 됩니다. 문장이나 글로 표현하게 돼요. 독자는 필자가 이렇게 나오는 자료를 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요. 이 상황을 아까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독자가 쓰는 상황, 독자가 상정한 상황을 필자가 상정한 상황을 독자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의미를 다시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필자의 의미가 독자에게 유성되게 되는 과정을 텍스트는 중계, 여기서 중계라는 말을 썼어요. 중계자다. 필자가 쓰고자 하는 의도를 어디에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텍스트에 담아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독자는 필자의 의도를 어떻게 어느 거예요? 필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뭘 통해서 받아들여요? 텍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계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계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자를 읽는 것, 텍스트의 의미 여러분들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한번 볼게요. 가끔 얘기하는데, 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몇 시니? 지금 몇 시니?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지금 몇 시니? 라고 언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상황이 시계를 차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지금 시계 차고 왔는데 몇 시니라고 부르면 어떤 확률이 많냐면 시계를 이렇게 쳐다봤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몇 시 몇 분이니? 나는 진짜 시각 또는 시간을 묻는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텔레비전만 보는 아들에게 또 아들만 쓰면 또 성처리될 수 있으니까 딸에게 또 단순하게 한다면 저도 가끔 썼던 말이에요. 지금 몇 시니? 그러면 이때 밤 11시 30분이요. 그렇게 답을 하면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여기는 지금 몇 시니?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그만 TV 봐라. 특히 TV 본다든지 또는 요즘은 TV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든지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그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딸이 되게 좋겠는데 아들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픈데 밤늦게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 새벽 1시야. 새벽 1시에 아들이나 딸이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시니? 라고 딱 물었어요. 그럼 이 맥락을 딱 이 상황, 맥락이 들어가게 되니까 뭐라? 이제는 그만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도 얘기하기 힘들고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언어가 똑같은 언어인데 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어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반어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일단 여기 공부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또는 유튜브 보고 있는데 지금 몇 시니? 그러면 아빠 12시야 라고 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얘기한 말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려고 좀 회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해석한 겁니다. 자, 실제로 언어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쓰이는데 상황이나 세계가 세상 지식, 상황 지식, 가능한 세계에 따라서 표현하는 의미나 이해의 의미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얘기 들었었죠. 이게 언제냐면 2학년 1학기 때 교과 교육용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밖에 문 열렸는데 뒤에 문 열렸는데?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상황에 따라서 문을 실제로 가서 닫아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옛날 여름 같은 경우라면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똑같아요. 에어컨을 보면서도 문이 열렸는데? 라고 하면 또 좀 상황 다르죠. 문을 닫으라는 뜻이긴 한데 뭐 때문에? 냉방 중이니까 냉방의 효과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가끔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뒤에 가서 문 좀 닫자라고 문 열렸는데 닫아라. 왜? 아예 잡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지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하면서 오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문을 잠거나 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그런 걸 해석하면 되고, 자, 이런 것보다 언어가 문장 단위에서 어디로 왔다? 적어도 텍스트 단위로 왔고, 텍스트 단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나온 게 혹시 용어, 기억해보세요. 화용론 이런 말, 언어학에서 화행론 이런 말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텍스트의 생산. 텍스트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캡처한 이유는 뭐냐면 텍스트는 뭐다? 독자 고려를 잘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쓰기는 독자를 고려한 쓰기해야 된다. 내 상황에 맞춰서만 글을 의도해서 쓰면 모를 수 있어요. 독자가 이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뒤에 이제 표를 통해서도 나오겠는데 독자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까 이해하지 못할까에 따라서 글의 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최소한의 정보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텍스트를 생산하면 좋다. 길게 써서 뜻을 알리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너무 짧게 쓰다 보면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짧게 쓰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전화번호장 정보의 상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를 텍스트에 담는다. 텍스트에 담는다. 텍스트에 담는다. 근데 최소한의 정보를 담는다. 위험성이 있죠. 최소한을 담다 보면 누가 이해 못할 확률? 독자가. 그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텍스트에 되죠. 그럼 누구를 알아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독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독자를 알아야 최소한의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거죠. 독자가 진짜 모르는 거다. 이 학문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거다. 그럼 텍스트가 어떻게 해요? 최소한이 아니라 가능하면 길게 많은 정보를 담아줘야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됐나요? 여기서 요 말, 독자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협조적으로 따라와 줘야 된다. 최소한의 정보를 했을 때도 독자도 그걸 이해할 수 있고 협조적일 때 이해가 잘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될 수 있어요. 자, 필자가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독자가 정보와 보충하기를 기대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필자가 이만큼만 제시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좀 늦게까지 좀 약간 애매한 시간이라고 봅시다. 12시가 넘었을 때 몇 시냐 그러면 들어가라는 뜻이든지 공부하는 뜻인데 예를 들어 한 밤 10시라고 볼게요. 밤 10시쯤인데 은주야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었더니 이게 아빠는 어떤 의도로 최소한의 정보만 준 거예요.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의도로? 자 이제 늦었으니까 텔레비전 그만 보고 유튜브 그만 보고 와서 공부해 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독자, 아까 청자 은주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빠가 10시에 왜 물어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늦은 시간이 아니고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뒷물을 수도 해요. 아빠 시간을 왜 물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독자가 정교하기를 보충하기를 기대하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 봐봐. 너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않았니? 지금 몇 시야? 라는 말을 더 주게 되면 너무 많이 보지 않았니? 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야 되고 이제는 그만 말하는 뜻이 있으니까 좀 더 보충해주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는 더 이런 것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되겠죠? 이 정보가 보충. 다음입니다. 똑같이 아까랑 강조했구만. 텍스트는 반드시 독자를 예상하고 쓰고 그죠? 독자를 예상하고 써야 된다. 지금 이거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강좌를 대상으로 강의할 때와 또 텍스트에 대한 것, 어떤 글에 대한 생산에 대한 거를 초등학교 3학년에 가서 설명할 때는 일단 용어부터 달려줘요. 텍스트란 말도 쓰지 않을 거예요. 생산, 구조 이런 말 안 쓸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제 말을 할 때는 이런 더 쉬운 말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어떤 거에 따지냐 독자를 예상하고 써야 됩니다. 어떤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텍스트는 예상 독자를 상정을 합니다. 예상 독자의 독서 능력, 독서 목적, 신념, 이건 생산되어야 된다. 이건 우리 수업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수업에서도 학습자들의 수준, 예상, 흥미 이걸 다 파악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흥미 없는 수업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여기죠. 독자들은 제목이 없는 글, 서로 보면 상황이 짐작할 수 없는 글 등 이독성 수준이 너무 이독성에 대한 아까 얘기했죠. 리더빌리티에 대한 설명을 더 할 겁니다. 글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이독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쉬운 정도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나 배경이 있죠. 너무 생소한 글. 그 다음에 능력을 실감할 수도 있지만 독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화를 낼 수도 있다. 화를 낸다는 글까지 썼어요. 이 글을 썼던 누군가 화를 낼 수 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글을 쓰게 되면 이거 왜 한다. 쉬운 말로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내가 선택하고 자유롭게 읽는 글이라면 읽다가 말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독자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아동에게 혼자나가 생존하는 것 같다. 여기서 아동은 더 유아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의도에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던져놓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유아를 던져놓는 것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여기 있습니다. 텍스트 생산은 분명히 필자가 하는 일이다. 하지만 뭐 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 독자 고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교과서 만드는 것도 얘기해요. 교과서는 우리가 만들고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주로 만들지만 학자들이 만들지만
독자는 누구냐? 교과서의 주 독자는 우리 배웠었죠? 교과서는 교수 자료이자 학습 자료죠. 그러면 교수 20명을 가르친 선생님이다 그러면 교수는 한 명이고 그 학생은 20명이에요. 그러면 누구 위주의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학습자, 학생 위주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텍스트도, 우리가 교과서에 찍는 텍스트도 어떤 텍스트를 넣어야 되느냐? 당연히 학습자가 이해될 만한 텍스트를 넣는 거죠. 그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우리 후반부에 얘기한다는 이독성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봅시다. 그래서 텍스트의 생산과 구조는 누구를 고려해라? 독자를 고려해라. 그게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독자의 수준을 알아야지, 중3은 어떨지, 고등학교 2학년은 어떨지, 고3 아이들은 수준이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야 되고 또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전 아이들하고 부산 아이들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제주 아이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표, 이거 질문해 주셨던 사람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웠어요. 이 질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설명하면서 됐습니다. 이 표가 잘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느 개념에서 출발하면 되냐면 필자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자가 아까 의도하는 의미가 있다 했죠? 의도하는 의미를 독자의 배경 지식이 있어요. 독자가 이 필자의 의미에 대해서 독자가 배경 지식이 있고 필자도 배경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텍스트를 너무 자세하게 명시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있잖아. 그거 좀 갖다 줘.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그거 좀 갖다 줘. 근데 우리가 들으면 모를 수 있지만 집에서 배경 지식 또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게 리모컨일지 아니면 컵일지 물일지 이런 거 다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텍스트 이해하는 필자가 텍스트 이해하는 기능 정도를 어떻게 본다? 그냥 보통 정도다. 또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필자가 의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필자는 없다고 생각해. 독자는 실제로 가지고 있어. 근데 필자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필자는 어떤 생각하니까 즉 독자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독자가 잘 모르면 어떻게 설명해 줘요? 명시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것 좀 가져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리모컨 좀 갖다 줘.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 필자가 생각할 때 텍스트 필요한 정도가 아주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마찬가지. 자, 필자가 어떤 걸 의도합니다. 그런데 독자는 없어요. 필자도 없다고 생각해요. 즉 독자의 상황은 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의존적이라는 말은 언어로서 분명하게 표시해준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걸 이해하려면 필자는 고등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 보시죠. 마지막 의도. 자, 독자는 배경지식 없어요. 근데 필자는 있다고 생각해요. 몇 대로 참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독자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 자, 그것 좀 갖다 줘. 근데 필자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럼 독자는 뭐라고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야? 뭐 갖다 달라는 거야?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힘들겠죠? 무슨 얘기냐? 필자는 텍스트 이해에 필요한 정도를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갖다 줘라고 하면 그 독자는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모르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참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텍스트의 생산과 구조에서는 필자가 의도하는 건 똑같이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부분인 겁니다. 독자가 이걸 알고 있느냐? 근데 독자가 알고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알고 있는 걸 필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서로 이렇게 할 때는 의미가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의미가 안 되는, 이런 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독자는 진짜 이거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근데 필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글을 굉장히 쉽게 썼는데, 즉 무슨 얘기냐? 텍스트에 필요한 정도가 필자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쓰니까 어떻게 돼요? 암시적으로 썼겠죠? 상황 의존적으로 썼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나 암시를 잘 모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독자는 이해하기가 무척 힘든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데 혹시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면이라든지 통해서 질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텍스트를 아는 이유는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교사학습 이론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이것이 뭐여야 되냐? 텍스트 설계를 씁니다. 텍스트 설계는 우리가 교과서 만드는 거예요.
교과서를 만드는 거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현대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것이 1960년대 기억나나요? 우리 표 그렸었는데 써볼까요? 1900 많이 나왔던 게 1950년 슈프트니크 사건 같은 거 있었고 그랬는데 기억나나요? 그 전에 유행했던 거 언어하고 심리학으로 보면 1920년대부터 1950년대, 60년대까지 어떤 심리학이었죠? 네. 행동주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뭐게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SR 이론이라고 해서 자극과 반응과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스키너도 나오고 또 그렇죠? 그래서 뭐게 되냐? 주요 강조했던 거는 자극을 잘 줘야 되니까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라는 쪽이 많았었던 거죠. 그다음에 50년 슈프트니크 사건 등등이 지나서 이거는 이제 언어학에 큰 영향을 줬던 거고요. 혹시 1960년대 지나면서 60년대 훨씬 지나면서 여태까지도 행동주의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다가 여기로 나오게 되는데 행동주의 심리학 영향하에서 수업의 절차에 관심이 되었다. 라고 했고 여기에 대했지만 수업에서 강조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혹시 다시 카메라 볼까요? 여기 있죠. 수업 목표, 세분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교정 피드백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로 점점 넘어오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뭐가 되느냐? 구성주의라는 부분이 종종씩 드러나게 돼요. 구성주의. 물론 우리가 봤을 때 1970년대에 좀 더 용성하게 되긴 하지만 구성주의가 점점 나오게 됩니다. 구성주의가 나온다는 얘기는 학습자들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느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조가 되느냐면 학습. 즉, S는 자극을 주는 거였으니까 뭐가 강조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교수를 가르치는 걸 강조하는 시기, 학습에 가는 시기고 옮아오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 시기가 되는 건 뭐냐? 행동주의 심리학의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구성주의는 인지 심리학. 그래서 1970년대에 훨씬 더 우리가 많이 펴지게 되고 또 대표적인 학자 혹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여기 학자? 자, 기억 안 나네? 동어와 조절. 동어 조절. 피아제? 네, 피아제. 뒤에서 나오게 되네. 피아제가 대표적인 학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인간의 심리에 많이 관심을 주던 시기, 즉 학습을 강조하던 시기가 됐다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으로 보면 언제가 되는 거죠? 학습으로 보면 1900 몇 차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를 보면 1970년대 정도가 되면 4차가 되기 전 3차, 4차로 넘어오던 시기. 이건 언제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언제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좀 더 뒤에 받았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학습을 중시하는 시기가 몇 차에 주로 받아지기 시작하냐면 4차 때 주로 받아지게 됩니다. 4차. 물론 여기서는 부업과는 안 된다고 그랬죠. 부업과는 하나 늦다고 그랬죠. 부업과는 언제 받아지게 되냐면 흘러내린 5차. 우리가 5차는 1987년이 돼요. 근데 이거는 1981년이니까 약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들어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인지심리학. 그래서 지식의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 아까 지식의 구조 설명했죠? 동화와 조절, 평행. 이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피아제 잘 떠올리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그거까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구글이나 다른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해 보면 되겠습니다. 피아제, 동화와 조절, 평행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학습은 이 관점에서 보면 학습은 정보를 처리하고 조합하는 학습의 능동적이다라는 것. 즉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여기는 행동주의 때문에 스스로를 못하기 때문에 행동주의 때문에 스스로를 못하기 때문에 자극을 계속 줘도 시켜야 되고 좀 푸시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학습자는 자율적이다. 그래서 많이 우리 교수학습 이론하고 관련됐다겠죠. 우리가 교수법보다는 뭐가 발달됐다는 식이 학습법이죠. 우리가 문제해결 학습법, 반응중심 학습법, 토익토익 학습법 다 학습법이라고 하죠. 그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텍스트 설계니까 교수학습 이론이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가 정신장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뭘까요? 교과서로 가보면 동기유발일 수 있겠죠.
동기유발 또는 재밌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교과서 텍스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유용한 일이다. 즉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는 교과서. 물론 지금까지 재미있는 교과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4차, 5차, 6차로 오면서 교과서의 발전상을 보면 훨씬 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색깔 흑백에서 컬러로 바뀐 것도 재미를 추구한 거고요. 앞에 만화라든지 또는 요즘 유행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거 넣는 것도 재미를 추구한 요소도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게 텍스트 설계의 세 가지 이론이 이 논문에 나오는 핵심만 내가 가져왔습니다. 자, 독서는 주의와 관심이 동반한 유목적인 행동일 때 효과가 높다. 목적이 있을 때, 내가 읽는 것 읽을 때. 이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전자기기를 샀어요. 전자기기를 샀는데 이 전자기기를 어떻게 작동시킬까 읽을 때는 그 부분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품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약품 설명서 굉장히 길게 나온 걸 다 읽지 않죠. 가장 많이 읽는 것이 용량. 또 하나,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되는가. 몇 살 때는 뭘 먹어야 되는가. 또 혹시 더 읽는다면 부작용. 이런 거 뜻이 목적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 텍스트를 쓰는 사람은 독자의 관심을 유도해야 되니까 목표도 제시하고 제목도 제기하고 소제목도 제시하고 또 때로는 사파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파라는 부분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텍스트의 내용은 종합적이면서 구조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텍스트는 종합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구조. 그래야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학습하고 기억 인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텍스트는 가능하면 단순하고 구조화했으면 좋겠다. 즉 구조화라는 건 논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설명문이나 또는 문설문 이런 것들, 논술적인 것은 논리적일 때 있습니다. 즉 논리도 뭐가 있냐면 어떤 주장이 있고 근거가 논리적일 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것도 구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의 구조라는 말도 배운 적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도 구조. 처음, 중간, 끝 또는 우리가 소설로 봐도 구조가 돼 있어요. 소설도 발전보다 5단계일 수도 있고 수필도 없는 것 같지만 앞에 시작하는 것과 중간과 끝에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사파도 제시하고 내용 구조, 글 내용의 제시 구조 등을 통해서 조직화할 수 있으면 좋다. 즉 텍스트를 읽고 이 텍스트를 다시 구조화시켜라, 개요를 작성하라, 거꾸로 작성해보라고 할 때 잘 나오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글이라는 건 이걸 이해하기 쉬운 거. 우리가 가르칠 때 그런 글을 가르치면 훨씬 더 좋죠. 물론 가끔 교과서에서는 모범적이지 않은 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글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걸 비교하면서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좋은 쪽을 고치자는 교과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볼게요. 다음 세 번째, 독서나 학습의 질은 사고의 질과 비례한다. 그래서 텍스트는 사고를 깊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준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있죠. 여기. 사고의 질을 대조한다 해서 여기 있습니다. 뭐하다? 질문이라고 해요. 질문. 다시 한번 내가 강조했습니다. 질문 수준으로 달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 수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빼고 질문. 기억나나요? 질문? 어떤 질문 이해하면 좋죠? 가장 좋은 거? 잘 모르겠으면 질문. 우리가 독서 방법에서 나온 거 이해해도 돼요. 어떤 질문? 이거 수만 시간에 해본 적 있죠? 사실적 이해 질문. 그렇죠? 사실적 이해 질문도 해야 되고 또 뭐 또 해야 된다? 추론적 이해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되죠. 추론적 이해 질문이 나오면 무슨 질문? 비판적. 이제 잘 정리네. 비판적 이해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 창의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질문이라는. 또 우리 했다면 라파엘이라는 사람 기억나나요? 바로 거기에 질문 이런 것들. 라파엘이 했다는 거 질문 바로 거기에. 생각하고 하는 질문. 이런 수준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질문 수준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질문은 아닌데 우리 학습 활동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 활동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있어요. 학습 활동. 기억나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학습? 내용 학습. 두 번째는 목표 학습. 세 번째는
분명히 없어. 교과서는 이게 조금은 나오죠. 물론 1, 2번까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에 따른 것도 질문이에요. 내용학습이라는 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질문. 목표학습이라는 목표와 관련된 질문. 이건 대부분 뭐와 관련되겠죠? 우리는 훔치기과 관련된 왜? 우리가 교과서의 단원 단원을 만드는 구조 설계가 뭐였죠? 목표 중심 교과서가 가장 많으니까. 그 다음에 적용 질문. 이거를 읽고 나서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런 것도 질문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분석할 때도 할 수 있어요. 자, 질문에 대한 것. 이 질문은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질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교과서 분석할 때 제가 어떤 틀을 하나 준다고 그랬어요.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 틀 때 제시하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을 분석해 보는 것. 질문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하나의 교과서 분석 틀이니까 우리가 교과서 볼 때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잘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 교과서 개발. 좋은 텍스트는 뭘 해야 된다? 교수학습을 극대화해야 된다. 즉, 교과서가 좋을 때는 교과서만 가지고 자기 주도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근데 100을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교사가 이제 참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뭐에 된다? 그래서 요건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학습자의 주의와 관심. 아까 나왔던 거 반복해요.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된다. 텍스트에 되게 재미난 텍스트가 생겼어요. 좋은 거. 요즘 치면 어떤 드라마일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안 본다고요? 인기 있는 드라마를 갖다 놓는다면 드라마의 대본이 나온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죠. 다음에 둘째. 학습 내용을 순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글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표상했었죠. 구조적으로 표상, 리프레젠테이션인데 표상할 수 있어야 된다. 구조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단 설명문을 읽었다면 설명문을 처음, 중간, 끝이든지 설명 구조에 따라서 또는 중심 내용에 따라 정리될 수 있는 구조화시킬 수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학습 때 사고와 질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뭐다? 방금 전에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왔었는데, 질문은 이 장치의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 그러면 이걸 교과서를 선생님으로 온다면 수업 중에서도 학생들의 사고와 깊이를 조절하는 게 뭐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또는 수업은 발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발문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실현, 3학년 2학기 때 수업 실현할 때 수업 실현의 평가 항목에 발문의 수준이 다양한가라는 부분이 꼭 우리 임용시험에서 나오게 되고 수업을 잘하는 것 분석에서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독서의 과정, 교수학습 과정을 조절하면서 그 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텍스트 설계의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다. 사실 복잡해요. 이거는 최고, 교과서를 만드는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서 복잡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뭐 하게 되자? 첫 번째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구조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주의를 끌고 배경 지시를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이게 어려워요.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해서 내용을 구조화한 그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학습자의 주의나 관심을 끄는 글을 제시하면 좋겠고 교과서 그렇게 만들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데 진짜 말은 쉽게 어렵습니다. 학습자의 배경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알 수 있는지 내가 중학교 3학년을 가르친다 지금 그럼 중학교 3학년의 배경 지식이 어딜까요? 애들이 어디까지 관심 있고 어디에 흥미가 있을까요? 일단 관심 흥미도 알아야 되고 어느 지식까지 알고 있을까요?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명씩 5개 반을 들어가다가 100명이요? 100명의 배경식이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재연구법을 가르치는데 모건대학교에서 관심 있는 것과 다른 대학의 똑같은 강의라도 관심 있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왜? 이 배경지식은 그 전에 들었던 과목들이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써봅시다라고 하면 그걸 안 해봤던 다른 대학 학생들이 이거 쓰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교과서를 만들기가 3세화를 해서 만들기까지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대학에서는 배경지식에 따라서 교과서를 그냥 분석해보는데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차근차근 2학년 2학기 과목을 하면서 차근차근 그거 할 준비를 해야 되냐에 또 달려있기도 해요. 자,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런 원리들은 그동안 우리가 텍스트 개발에 활용하지 못한 원인은 그 무슨 얘기 이걸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내용을 잘 안내받을 기회가 없었다는데 안내받고 잘 해보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 글은 조금 오래된 글입니다. 2000년 다 돼서 썼던 글이기 때문에 어떤 글이냐면 검정교과서가 나오기 전이고요. 검정교과서 첫 장에
2007에 처음 검정교과서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탈락 교과서도 굉장히 많이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도 많았어요. 즉 이런 원리를 잘 몰랐다가 이런 검정교과서가 계속 2009, 2025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검정교과서가 9종인데 처음에 출연할 때는 10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종만 떨어졌다는 게 90% 이상이 이런 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교과서 많은 능력들도 많이 개발됐고 이걸 텍스트를 개발하는 사람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선배들도 충분히 해냈습니다. 물론 어렵기는 했지만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해봤고요. 자, 여기가 이제 시험하는 코너인데 새롭다고요? 자, 여기 잠깐 보고 나서 요거 안내부터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